프롤로그 그 이야기 150억 년 전 태초의 찬란한 불꽃과 함께 우주는 존재로의 탄생을 추진했다. 태초의 찬란한 불꽃이 갖고 있던 에너지들은 그 후로 다시는 그와 같은 강도로 타오를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타올랐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가득 찬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소용돌이 쳐서 그 기본 입자들을 안정화시켰으며 최초의 원자적 존재인 수소와 헬륨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요동 상태로 수백만 년이 지난 후 들떠 있던 입자들은 조용해졌다. 태초의 불덩어리는 수많은 덩어리로 분해되었고 모든 원자들은 제각기 시간이 시작되는 검은 우주로 날아올랐다.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된 밤은 우주 스스로 다음 단계로의 거시우주적 변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깊은 침묵 속에 우주는 은하의 형성에 필요한 광대한 창조성으로 전율했다. 우주는 은하, 즉 우리의 은하수 은하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 처녀좌 은하, 페가수스, 화로자리, 마젤란 은하, M33 은하, 코마 은하, 조각가 은하, 헤라클레스 은하 등 수백만 개의 은하를 창조했다. 이러한 거대한 바람개비 구조는 우주 공간의 빈터에 모든 수소와 헬륨을 쓸어 모아 수없이 많은 자기 조직을 하는 체계들과 체계들의 무리들, 그리고 체계들의 무리들의 무리들을 만들었다. 각각의 은하는 우주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었고 그 내부에 자신만의 고유한 역학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은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 수십억 개, 수조 개에 달하는 무한히 많은 태초의 별들을 만들어냈다. 가장 빛나던 별들은 그들만의 자연 발생적 변형의 연속 과정을 서둘러 거치면서 수십억 개의 별들의 광휘에 맞먹는 거대한 초신성으로 폭발했다. 초신성은 은하의 도처에 자신들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을 분출했다. 수십억 년에 걸친 별들의 핵융합 과정을 통해 합성되었던 물질들로부터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었다. 최초의 별들이 기본적으로 탄소, 질소, 산소, 몰리브덴, 칼슘,
마그네슘과 그 외에 100여 가지의 다른 원소들을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2세대의 별들은 보다 풍부한 잠재력과 보다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게 되었다. 시간이 시작된 후 약 50억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우리의 나선형 은하 안에 별 티아마트가 등장했다. 티아마트는 자신의 그 불타는 내부에 모든 경이로움을 짜넣은 다음 초신성 폭발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희생시켰다. 티아마트의 이 초신성 폭발은 새로운 원소들을 모든 방향으로 분산시켰다. 그렇게 우주의 모험은 더욱 깊어졌다. 지금으로부터 50억 년 전 우주가 폭발하여 약 100억 년 동안 팽창하고 발전을 거듭한 후 우리의 은하수 은하는 평화롭게 떠다니던 티아마트 잔재의 먼지 구름에 충격을 가하면서 1만 개의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켰다. 그 별들 중 몇몇은 갈색 외성으로 축소되었고 다른 것들은 청색의 초고성이 되어 재빨리 새로운 초신성의 백열광을 발했다. 또 다른 것들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타오르는 노란 별이 되었고 나머지는 활동을 그친 적색 거성이 되었다. 다양성을 고집하는 우주는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원소들의 구름으로부터 우리의 태양 또한 만들어냈다. 일단 자신의 실존을 허락받자 태양은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태양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원소들의 구름을 거의 모두 폭파시키고 나머지는 여러 개의 띠를 가진 원반형 물질로 만들어 회전시켰다. 여기에서 태양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가 발생했다. 전하를 띤 초기의 행성들은 녹아있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물질들로 끓고 있었다. 수성, 금성, 화성, 명왕성에서는 화학 결합이 서서히 일어나 바위와 대륙과 행성의 외피를 형성했지만 역학을 너무 압도하여 결국 중대한 창조 활동은 끝났다.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에서는 화학적 창조 활동이 보다 단순한 화합물들의 합성 이상으로는 진전하지 못하고 수십억 년 동안 주로 기체 상태로 계속 휘저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지구는 그 고유한 내적 역학의 균형과 태양계 구조 안에서의 위치 덕분에 물질들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 또한 지구의 이러한 물질들은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변이되어 가면서 40억 년 전 살아있는 최초의 생명세포 아리에스가 탄생하는데 필수적이었던 창조적인 화학적 자궁을 제공했다. 최초의 세포였던 원핵생물 아리에스는 별들이나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새로운 재능들을 갖고 있었다. 원핵세포들은 중요한 정보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다른 세포들과 함께 굳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패턴까지도 기억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세포들은 새로운 창조활동 체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태양에 의하여 광속으로 던져지는 에너지 다발들을 그들의 화학적 장갑으로 잡아내 그 광양자들을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나선형 은하들은 끊임없이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몇 개의 행성은 목성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다른 행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만 번영했고 그들의 중대한 진보는 중단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20억 년 전, 수십억 년 동안 우주가 계속 펼쳐질 수 있었던 살아있는 행성 지구와 같은 이러한 창조력의 큰 솥 속에서조차 모든 의미심장한 발전들이 중단될 수도 있었다. 아리에스와 그 후예들인 원핵세포들은 대양으로부터 수소를 모아 지구 체계에 산소를 방출했다. 방출된 산소는 육지와 대기와 바다를 서서히 포화시켰다. 폭발적인 힘을 지닌 이 물질, 산소는 지구의 화학 조성을 변화시켰고 원핵 세포들은 자각하지도 못한 채 지구 체계를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 간 셈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머지않아 지배적이었던 원핵세포 생물 군집들은 그들 내부가 산소에 의해 불타버림으로써 사라졌다. 그러나 살아있는 행성의 생명력 자체를 위협하는 이 위기로부터 새롭고 또한 철저하게 혁신적으로 진보된 존재 바이캥글라가 지구에 등장했다. 최초의 진핵세포 바이캥글라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위하여 산소의 독성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해한 산소를 에너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이캥글라는 창조성으로 용솟음쳤다. 이들 진핵세포들은 감수 분열에 의한 유성생식을 창안했다. 유전적으로 상이한 두 개의 존재가 통합되어 각각의 존재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질들이 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존재를 재생산해낼 수 있게 되자 우주의 다양성은 수백 배로 확대되었다. 진핵세포들은 또한 살아있는 존재를 먹을 수 있는 습관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여 진핵세포들은 지구 공동체의 성적 결합에 의한 친교뿐만 아니라 포식자, 피식자라는 생태학적 관계에 의한 친교도 심화시켰다. 결국 진핵세포들이 지구 체계에서 가장 진보된 유기체로 존재했던 시대의 마렵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수조개가 함께 결합하기 위한 더 큰 목적에 자신들을 몰두시키는 대담한 시도를 하여 최초의 다세포 동물인 아르고스를 등장시켰다. 6억 년 전 질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다양한 구성의 몸을 갖는 다세포 유기체들이 등장했다. 이 다세포 유기체들 중에는 산호, 지렁이, 곤충, 대합, 불가사리, 해면동물, 거미, 척추동물, 거머리, 그리고 멸종된 다른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간 우주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지렁이들은 부드러운 먹이를 얻으려고 구불구불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 바다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육체의 날개가 솟아나게 했으며 다른 생물들이 껍질을 개발하자 그들은 이빨을 만들어냈다. 바다의 파도는 해조류들이 뜨거운 바위에서 가닥을 꼴 수 있도록 그 위로 실어 올려놓았다. 기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 식물들은 목질 세포를 창안했다. 이들은 석송나무들처럼 바닷가 해변과 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곧게 서 있는 법을 배웠고 머지않아 이들은 모든 대륙을 생명으로 가득 덮어버릴 수 있었던 거치 식물로 스스로 변형되었다. 식물의 뒤를 이어 동물들이 육지에 나타났다. 20억 년 동안 생명 없이 바다 위를 떠돌던 지구의 외피인 육지는 양서류와 파충류, 곤충, 그리고 햇살에 반짝이는 숲 속에서 수천 개의 잎을 뜯어 먹으려고 눈을 이글거리는 거대한 공룡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지구에서 발생한 이 모든 창조 활동들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안정성에 의존했다. 즉, 태양이 안정적으로 수소를 연소시키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안정적으로 공전하고 지구 전 체계에 걸쳐 이루어진 수십억 개의 화학 결합이 제공하는 안정성에 의존했다. 그러나 은하는 거대한 집이었고 주기적으로 재난이 지구를 찾아왔다. 가장 혹독했던 것은 다른 천체 물질이 지구와 지구상 정교한 생명체의 직조물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6,700만 년 전 발생한 천체의 지구 충돌은 지구의 대기와 기후를 너무나 변화시켜 거의 모든 형태의 동물 생명체들이 생활 형태를 재창조해야 했거나 또는 멸종되었다. 대규모 멸종은 공룡의 뒤를 이어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사라짐을 뜻했다. 그러나 이러한 멸종은 새로운 가능성 또한 열어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류와 포유동물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여 그 재난에 이어 더욱 번창하고 융성해질 수 있었다. 2억 년 전 포유동물이 지구 생명체로 등장했을 때 그들은 신경계 안에 우주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즉 정서적 감각을 개발했다. 특히 신생대 6,700만 년 동안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공포, 즉 새 깃털의 화려함,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현란한 꽃들의 아름다움, 과일의 탐스러움, 어두운 밤 숲속의 공포, 어미 자식 사이의 원형적인 결속의 힘 등은 모두 포유동물들, 즉 고래들, 설치류들, 바다사자들, 박쥐들, 코끼리들, 호저들, 말들, 뒤쥐들, 사슴, 침팬지들, 그리고 인간들의 정신적 특성에 깊은 자국을 남기게 되었다. 희귀한 예로 대부분의 진화된 포유동물들, 특히 영장류 목에서 이러한 포유동물의 정서적 감각이 신경계에 관련된 또 다른 능력인 의식적인 자기각성으로 깊어지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모두 부여받은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구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태적 지위를 탐색했다.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간은 두 다리로 직립했다. 200만 년 전 인간은 그들의 자유로운 손으로 지구에서 얻은 자원들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150만 년 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인간의 손은 불을 조절했다. 인간은 나뭇가지에 저장되었다.
있었던 태양 에너지를 이용했고, 인간의 작업은 점점 진보했다. 약 3만 5천 년경 인간은 마치 존재의 놀라움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새로운 수준의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다. 즉, 지구의 깊숙한 곳에 동굴 그림을 그려 인간 스스로를 표현했고, 밤을 축제와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인간은 친구의 죽음과 계절의 바뀜에 대한 전례들을 만들었으며, 그들 심연을 사로잡은 아름다움의 일부를 어떤 동물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인 묘사로 포착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경축을 시작했다. 2만 년 전 지구는 인간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씨앗과 계절, 그리고 우주의 원초적 리듬의 패턴들에 대한 의식적인 자기각성을 시작했다. 이러한 패턴들의 일부는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최초의 인류들이 이미 그 패턴들 안에서 수백만 년 동안 그들 스스로를 조직해온 것이긴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만 2천 년 전 인간은 식물의 경작과 동물의 가축화, 즉 보리와 밀과 염소는 중동에서, 쌀과 돼지는 아시아에서, 옥수수와 콩과 알파카는 미국에서를 통해 이러한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안전하게 식량을 공급하게 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천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신석기 촌락은 1만 년 전 에리고, 차탈 휘윅, 하수나 등이었다. 인류의 대부분이 수렵 채집에서 정착된 촌락으로 생활 방식을 옮김에 따라 신석기 촌락이 지구상에 등장했다. 이것은 인류의 모험에 있어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혁신적인 사회 변화였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 상황을 배경으로 인간들은 도자기를 만들고 직조와 건축술을 발전시켰다. 인간들은 우주의 주기적 리듬을 뚜렷이 밝히는 달력을 만들었으며, 위대한 어머니 신에게 바치는 제례와 사당들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구석기 시대 동물에 대한 토템 신앙을 대체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인류가 유전적으로 부여받은 재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형적 상징인 인간 언어들 중 힘있는 말의 상당수가 이때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1만 년 전에서 5천 년 전 사이의 기간 동안 언어, 종교, 우주론, 예술, 음악, 춤 등에서
결정적인 발전들이 가장 활발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뒤이어 등장한 도시 문명은 신석기 시대에 설립된 문화 패턴들 위에서 보다 더 정교해질 수 있었다. 5,000년 전 인류 모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 도시 문명으로 변이되었다. 진핵세포들이 자신들의 변형적 개입으로 복잡한 동물 유기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도 못했던 것 같이 수메르의 신석기 촌락에 운집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집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인간사의 과정 안에서 새로운 힘의 중심지들, 즉 바빌론, 파리, 페르세폴리스, 바나라스, 로마, 콘스탄티노플, 시안, 아테네, 바그다드, 마야의 티칼, 카이로, 메카, 델리, 아즈텍의 테녹티란, 런던, 잉카의 태양의 도시 쿠스코 같은 도시의 융성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계급주의적 권위관계를 갖춘 관료체제가 발명되고 전문화가 강조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가능해졌다. 강은 경작지를 위한 관계 시스템으로 이용되었다. 대상들은 전 세계를 횡단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에너지를 끌어들였다. 산림은 선박산업에 의하여 변화되었다. 인구와 부가 급격히 증가했다. 정교한 사원, 요란스럽게 장식된 사당, 사치스러운 궁전들, 그리고 성당들과 함께 피라미드가 솟아올랐다. 이렇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도시 중심지들을 보호하고 정부가 제정한 법령의 통치하에 지구의 광활한 영토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인간은 군사체제를 만들었다. 그들은 무장했고 강해졌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쟁이 전체 대륙을 휩쓸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배후에는 인류 사회의 1차적 상징이었던 위대한 어머니 신을 대신하게 된 전투적인 신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교란 가운데 인간 조건의 비애감과 그 비애를 넘어선 초월적 왕국에 대한 약속, 즉 도, 브라만 아트만, 천당, 열반 등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러한 것들이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보편 신앙을 발생시켰으며 이 신앙들은 유럽을 거쳐 북아프리카와 인도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행성 지구의 문명 중심지들로 널리 퍼져 보급되었다. 단지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아래
아메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부 토착민들의 고립된 골짜기만이 중동, 유럽, 인도, 중국의 4대 문명체계의 통제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5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세 번째 방랑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직립 원인인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로부터 북으로 가서 유라시아를 통하여 전파되었다. 두 번째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메리카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방황했다.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발생한 근대의 돌파구가 이전의 방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세 번째 방랑을 시작한 유럽인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우수한 기술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과 관료주의적 사회체제로 무장하고 지구 전역의 민족들, 특히 아메리카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화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인도가 식민지로 추가되었고 일본과 중국은 유럽 기업들과의 교류 양식 속에 강제 편입되었다. 따라서 인류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은 각기 다른 인간 공동체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동 운명을 향해 방향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듯 지구상의 정치적 교류가 일어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고유한 정부를 갖춘 민족 국가의 형태로 내적인 변화들이 발생했다. 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은 지구 전역에 걸쳐 전파되었다. 1776년에 아메리카 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국민 국가들은 통합 공동체를 마련했고 이전까지 있었던 무리, 촌락 또는 주위의 영토와 함께 수도 도시의 형태로 교체되었다. 국민 국가의 신성한 비책은 민주주의, 진보, 민주적 자유, 개인의 사유재산과 경제적 소득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같은 이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국가들 간의 갈등은 이러한 신성한 이상으로 인해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들은 20세기 전 세계를 집어삼킨 유럽 내부의 긴장으로 절정에 도달했다. 이러한 전쟁들은 20세기 전 세계를 집어삼킨 유럽 내부의 긴장으로 절정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상한 지배적인 실체는 어떤 특정한 국민국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관들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과학적, 기술적, 재정적, 그리고 관료적 힘을 총동원하여 인간을 위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구 과정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세기 말에 이르자 오히려 산업적 약탈에 의한 자연계 파괴가 더 중대해져 국가 간 전쟁이 남긴 파괴가 위축되고 미미해 보일 정도가 되었다. 지질학적 견지에서 보면 20세기 인간의 활동은 신생대라 불리는 6,700만 년 동안의 지구의 모험의 종말을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인구가 수억으로 불어나 전체 지구의 복잡한 조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행성 지구의 전역에 걸친 생태 공동체들 속으로 단호히 뛰어들어가게 됨에 따라 지구의 다양성은 극적으로 쇠퇴했다. 전체 지구 생산량이 인간의 사회체제 속으로 흘러가도록 유도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간의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우주가 단순히 존재하고 있는 배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발전하는 존재들의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인류는 경험적인 관측을 통하여 지난 150억 년 동안의 우주 변화 과정 속에서 지구가 복합적인 기능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뷔퐁, 라마르크, 허튼, 라이엘, 다윈, 스펜서, 허셜, 퀴리, 허블, 플랑크와 아인슈타인, 그리고 모든 현대 과학적 연구들이 이룩한 업적을 통해 끈질기고도 폭력적이기까지 한 서구 지성들의 지구 연구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혁명적인 새로운 이해를 하도록 만들었다. 우주는 단순한 하나의 천체로서의 우주, 코스모스라기보다는 발생하고 있는 우주, 코스모제네시스, 발전하고 있는 공동체이며 그 우주 공동체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철저하게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 150억 년을 거치는 동안 우주는 별, 은하, 초신성, 최초의 원핵세포, 진보된 진핵세포 생물들, 번창한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지구 공동체의 수많은 구성 요소들에 매우 깊이 침투하는 의식적인 자기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인류는 지구 과정의 유전부호 속에까지 너무도 깊이 그들 스스로를 삽입해 넣었기 때문에
지구 공동체의 미래는 인간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중대한 방식으로 놓여 있다. 이 미래는 인간만을 위한 자원을 얻기 위해 지구를 더 한층 착취하게 되는 기술대로의 위탁, 그리고 전체 지구 공동체의 안녕이 1차적 관심사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지구 관계인 생태대로의 헌신 사이의 긴장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